7쪽 보시면 20년 수능입니다. BIS 비율 지문이라고 유명한 지문인데 오늘 통화 정책도 배웠고 무슨 건전성 정책 이런 것도 배웠던 것 같아요. 님들아, 이 기출, 경제 기출은요, 주제나 내용이 무한 반복돼요. 저번 주부터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경제가 나온 주제가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 수능도 마찬가지고 10년 전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능 특강만 봐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BIS 비율 지문을 한번 도전을 해볼 건데 워낙 유명한 기출이라서 이미 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최지호 씨 이거 해보지 않았나요? BIS 비율 지문? 이 정도 기출은 다 미리 기출 푸신 분들은 아마 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고 하나하나 하기에는 오늘 여러분들 명절 못 보낼 것 같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글을 이해해 보자고요. 자, 빨리 와보세요. 힘들어. 이 지문이 참 어려웠던 이유는요. 경제 지문이 아닙니다. 경제 지문은 맞는데요. 경제와 법이 혼합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두 개 딱 붙여놨죠. 그래서 이게 난도가 더 높았나 봐요. 괜찮아요. 어차피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님들 일단 1문단 읽어보세요. 1문단부터 읽어보세요. 됐나요?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제법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기도 힘들게 하네. 경제 관련 국제 기구 결정. 자, 법 얘기 나와요. 국제법 나옵니다. 국제법은 조약하고 국제관습법을 소개해 주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둘 다 규범이래요. 여기까지 읽었나요? 자, 이 정도 독해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합의한 것이 조약, 그런 규범이고요. 국제관습법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래요. 규범이 뭐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라고 써있죠? 네 번째 줄 볼까요? 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경우,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있대요. 이런 데서 결정했을 때는 읽어볼게.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얘는 뭐야? 규범이야? 아니야. 권고만 할 수 있대요. 근데 권고와 규범의 차이 정도는 아시죠? 권고는 해야 되는 거야? 해도 되는 거야? 해도 되는 게 권고잖아요. 다릅니다. 권고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단어 뜻 맞아요. 해도 되고 안 한다고 뭐라 하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 내드릴 때마다 소설평 과제는 권고사항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해요? 한 명 빼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권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군요. 자, 근데 다섯 번째 줄 계속 봐봐요. 다섯 번째 줄.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속력이 없어.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바젤위원회 뭐 말하고 싶은 거야? 경제 관련 국제기구예요. 이게 국제결제은행 벌써 냄새가 나죠?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규제와 같은 것들이 비회원 국가에서도 여기다 체크 엄격히 준수. 아니 이상해요. 바젤위원회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엄격히 준수한대요. 아니 권고가 아니잖아. 이거는 마치 뭐 같아요? 마치 규범 같아요. 이상해요. 원래는 권고인데 말이지. 계속 가볼게요.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난다. 한 번 더 알려주죠. 규범같이 나타나요. 이런 결정은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한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 경향. 자, 지금 싹 지나갔는데 이 규범은 뭘로 되냐면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이 구속력을 확보하는 게 규범이래요. 국제법 규범이래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되돌아보게 한대요. 되돌아본다? 그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여긴 제재가 없거든요. 권고라서.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 등 이반적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곧 신뢰가 형성하는. 여기는 신뢰였던 거예요. 한때 좀 최근에 핫하지 않았습니까? 신뢰. 신뢰예요. 그래서 신뢰를 통해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아까 끈밀어 올리기 있었던 방금 전에 풀었던 질문 든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뭐 하기로 했어요? 최저 자기자본 설정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 지식 왠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볼래요 한번? 이 문단 내가 읽어줄게요. 눈으로 따라와봐.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다른 시험 맞습니다. 뭔가 알아듣겠어요. 네, BIS 비율이 뭡니까? 바로 방금 읽었죠.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네가 얼마쯤은 들고 있어라 은행아. 이 얘기였던 거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됐죠? 이 지문은 뭡니까? 아까 그거는 이런 최소 자기자본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다까지만 얘기하고 끝난 거야. 근데 여기는 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돈을 8%는 좀 들고 있어라 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아요. 자, 이 식 한번 써볼게요. BIS 비율이고요. 위험 가중자산. 지금 이거 왜 쓰냐면요. 계산해보자가 아니라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조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써 있고요. 자기자본 있고요. 곱하기 100 때리고 이게 8%가 넘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프 나오면 이런 분수 나오면 쪼시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BIS 비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8%를 넘겨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자기 자본이 높아야 좋아, 낮아야 좋아? 높아야 좋은 거잖아. 위험 가중자산은 높아야 좋아, 낮아야 좋아? 저 8% 넘기 위해. 낮아야 좋잖아. 그거예요. 예, 그래프는 항상 이 분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자값이 크면 그 값이 커지고 분모값이 커지면 그 값은 작아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얘기를 씁니다. 자, 그럼 결국에 이 지문은 뭐예요? 8% 넘기기 위해 자기 자본을 어떻게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이게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이 두 개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써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해보신 분들 좀 계시니까 제가 그냥 읽으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봐요.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자본은 자기 자본 설명한다. 읽어볼게요. 일단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참고로 얘가 아까 완충 자본이다. 보완 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 나왔어요. 자기 자본을 써줬네. 기본 자본에다가 어디 갔어? 기본 자본에다가 보완 자본, 거기다가 단기 후순위 채무. 그러면 뭔 얘기하겠어? 이것들이 크면 좋겠구만. 8% 맞추기 편하겠구만.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돼요. 계속 가볼까요? 위험가중자산은 이제 분모값 설명해주네요. 위험가중자산은 뭔지 볼게요. 보유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 자, 이거는 보유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가중치를 곱한 것들을 합친 거래요. 보유한 자산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자산이 여러 개 있어. 자동차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각각의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을 다 더한 거를 분모값에 넣겠대요. 자, 보세요. 위험 가중치, 신용 위험, 요게 크면 클수록,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8% 맞추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 얘기예요. 네 자산이 위험한 게 많을수록 이거 8%안 나올걸?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복잡한 식이나 수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하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이런 설명이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만 더 읽어볼게.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거래. 야, 이 곱해야 되는 위험 가중치가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건데. 계속 가볼게요. OECD 국가의 국채는 자, 이 위험 가중치 값을 알려준다. 국채는 0%. 계속 읽을게요. 회사채는 100%가 일괄적으로 부여된다. 자, 이게 뭘 의미해요? 국채로 들고 있는 자산은 분모에 넣으라는 거야? 넣지 말라는 거야? 넣지 말라는 얘기인 거 괜찮아요? 뭐야, 8% 맞추기 쉬운 거야. 이거 네가 위험 자산 중에 국가 채권, 이거 채권 저번 주 아는 사람이 있죠.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딱 찍혀 있어요. 자, 이 자산 만기 때 1년 뒤에 대한민국 정부 찾아가서 이거 만기 됐으니까 돈 주세요 하면 안 줄 확률이 있을까요? 확실하게 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분모값에 넣어서 이 비율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 그 정도면 너가 갖고 있는 든든한 자산을 보면 되니까 분모에 넣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발행처 더 올림. 분모에 넣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다 분모에 때려 박아라. 더 올림 발행 채권은 이런 얘기입니다. 8% 맞추기 어려울 거 그런 거 들고 있으면 이만 너 좀 든든하지 않다고 이 얘기였던 거예요. 거의 끝났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후 금융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방금 본 분모값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 합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요거는 방금 봤지만 신용 위험을 고려한 거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설명 더 안 해줘. 이러고 끝나. 시장 위험에 관한 거를 분류해서 두 개를 합치는 걸로 해주자라고 해요. 이게 뭔지는 되게 짤막하게 설명해줘요. 뭐라고 써있는지 볼게요.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이거는 보유자산 곱하기 위험 가중치였고요. 이 달리 시장 위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 승인하에 은행 선택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은행 선택해서 하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몰라. 이러고 끝나요. 근데 어쨌든 위험 가중치 이렇게 구하게끔 했대요. 지금 이게 바로 바젤 1이랍니다. 이게 또 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게임은 참 재미가 있네. 다 잘려있네. 맞아.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이 게임 하신 분 목요일마다 새벽 3시에 게임 못하죠? 왜요? 정기점검. 그때 뭐 일어나요? 패치해주죠? 너무 센 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약하게 만들지. 너무 약한 얘가 있으면 좀 강하게 만들지. 밸런스를 맞춰줘요. 자, 바젤 1이라고 딱 했는데 살짝 좀 허접하지 않아요? 살짝 허접해요. 왜 허접한지 나는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지하게 생각해봐. 국채 0%, 회사채 100%?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 소말리아 채권과 애플 채권 누가 더 든든합니까? 당연히 애플 채권이 더 든든하지 않아요? 소말리아에서 받은 채권을 소말리아 가서 이거 달라 해. 중국이지. 주세요라고 하면 총 맞지 않을까요? 근데 애플이 안 주겠어요? 애플이 떼먹겠어요? 안 떼먹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이 별로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다음 문단 가봐요. 금융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의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자, 금융혁신 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가볼게.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도입되었다. 패치가 됐어요. 어떤 패치인지 보자. 여기서 BIS 비율을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였다. 일단 넘어갈게. 유형도 따지라는 거야.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침착하세요. 신용 위험이고요. 신용 위험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델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대요. 자, 저 바젤 2 패치 내역은 빨간색으로 써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로 나눠서 표준 모델하고 내부 모델 이 두 개로 할 수 있게끔 니들이 이제 두 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게끔 해줄게.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했나봐 라고 했어요. 자, 이게 각각 뭔지 보자.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아이고, 이 표준 모형이 뭐냐면 아까 했던 이거예요.
네, 요게 표준 모형이었나 봐요. 근데 패치가 됐어요. 국채가 이제 0%가 아니라 0에서 몇 프로냐? 150%. 그리고 회사채는 100%가 일괄 부여되는 게 아니라 20에서 150% 이렇게 그때그때 부여할 수 있게끔 금융감독기관 하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대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소말리아, 애플 이런 겁니다. 든든함 정도를 국가도 다르게 설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정도면 몇 프로 나와요? 2%, 1%. 위험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굳이 없었어도 됐었어요. 여러분들 추론할 수 있어요. 위험도가 높다는 거는 이 8%를 맞추기 어렵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높은 값을 곱해서 분모를 크게 해준다는 얘기니까 네, 당연히 위험도가 낮을수록 낮게 해서 8% 맞추기 쉽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150%, 미크, 0%. 자,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 나라 80%, 100% 위험한 거야. 분모에 많이 드는 거지. 근데 회사는 달라요. 회사는 0%가 없는 게 뭘까요? 안 망하는 회사는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회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0%는 최소한 부여하는데 안전한 회사라면, 든든한 회사라면 20% 이상, 30% 이렇게 배정해서 조금만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위험한 회사는 크게 때려서 분모에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올림, 삼성, 더올림과 삼성 채권이 각각 있으면 누가 더 낮은 값이 곱해져요? 삼성이 더 낮은 값 곱해야죠. 더올림이 만약에 상장돼서 채권 위험 가중치가 부여된다면 몇 프로겠어요? 제가 봤을 땐 100% 여기입니다. 농담이야. 자, 패치 계속했네요. 계속 가볼게요. 자, 150%까지 위험 가중 구분하는 신용도 높을수록 나게 부과한다. 자, 계속 가볼게요.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시용 위험 가중치가 20%라면 위험 가중자에서 그 회사는 20억으로 계산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곱하라는 겁니다. 자, 내부 모형 아까 얘기했었죠. 이 내부 모형은 뭐지? 가볼게.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뭐야? 이러고 끝나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은행이 선택하는 거임 라고 말하고 끝납니다. 끝. 수상하지 않습니까? 또 아유 맨날 이거 설명을 너무 불친절하게 해주잖아. 근데 사실 이거 이런 거 없어도 그냥 이 지문 이해하는데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 쑤셔놓고 굳이 하나 쑤셔놔서 정보를 준다? 근데 하필이면 똑같은 내용이네. 이따 뭔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뭔가 쑤셔놓는 거. 아까는 예방적 규제다란 말을 수상스럽게 2번이나 딴 데 설명하더니만 이번에는 은행이 선택하는 겁니다. 뭔지를 안 알려주죠. 근데 은행이 선택하는 건 줄 알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100%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만 읽죠. 다음. 마지막 바젤3 패치까지 볼게요. 바젤3는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최근에는 바젤3 협약이 발표되면서 우리 8조 왔어요. 자기 자본에서 단기 우순위 채무가 제어되었다. 자, 어디? 자기 자본에서 단기 우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맞추기 쉬워진 거야? 어려워진 거야? 어려워진 거야. 단기 후순위 채무는 뭐냐면요. 이 단기는 자 채권 저번에 안 해서 미안해. 단기.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거야.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만기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님이 들고 있는 돈으로 봐도 되겠다.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채권이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거 뺀 거야. 왜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젤위원회가 이렇게 생각한 거지. 기간이 만기가 얼마 안 남았어도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그거 못 받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안 돼. 라고 빼는 겁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채권은 이제 분자에 못 넣어요. 맞추기 더 어려워졌네요. 하나 더. 또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 비율이 최소 6%가 보완하게 하여 자기 자본 손실 보건령을 강화하였다. 기본 자본을 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6%는 넘게끔 했대요. 8%를 맞추는 건 맞아. 근데 이제 얘는 빠졌고 보완 자본과 기본 자본으로 이 8%를 맞춰야 되는데 기본 자본 1%, 보완 자본 7% 이딴 짓 하지 말고 진짜로 네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은 8% 중에 6%는 최소한 채워놔라. 이런 얘기로 최종 패치까지 해줬대요. 이게 바로 바젤3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거 풀러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경제 BIS 배울 지문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법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문단 와볼게요.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는 28개국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잠깐만요. 천천히 봐봐.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가입하지도 않았을 때부터 BIS 비율을 도입해서 시행했어요. 심지어 현행 법제에도 이게 반영되어 있대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여기서 머리 써둬야지. 그렇지. 가입한 국가도 아닌데 우리는 지키고 있었대요. 바젤리의 거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해줬죠. 신뢰 때문에. 이해해보자. 우리 무역해요. 뭐 멕시코 안녕? 우리 한국인데 우리랑 무역하자. 니네 삼겹살 싸다며. 우리랑 바꿔 먹자. 그래? 근데 니네 은행에 돈은 몇 프로 들고 있니? 우리 은행 돈 없고 그냥 다 우리가 찍어낸 돈인데 니들이 그냥 안 놀아. 하고 안 놀아주는 거야. 안 놀아줘. 그래서 왜 그래? 우리 믿음직한 사람들이야. 거짓말 안 해. 그래서 안 떼먹어 니들 돈 하는데 내가 뭘로 믿어 너 돈도 없네 보니까 네가 들고 있는 돈 다 저기 딴 데서 대출해온 거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알았어. 자 살펴보니까 바젤위원회가 8%쯤 넘기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호호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가입 여러분들 바젤이 어디인 줄 아세요? 축구선수 박주호가 뛰었던 바젤 FC.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야. 여기 찾아보니까 8%하고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냥 자 우리 8% 맞춰왔어요. 어때요? 믿음직하죠? 그러네. 떼먹을 일은 없겠구만. 이래서 거래를 할 수 있었대요. 이게 뭐야?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어. 이 8%안 지켰다고 누가 막 벌을 주거나 전쟁이 일어나진 않아. 근데 신뢰. 너는 믿음직한 은행이구나. 믿음직한 국가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8%를 지킬 수밖에, 강제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이제 마저 읽어볼까요? 끝났어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도입하여 시행했으며 현행 법제도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국제금융시장에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즉 든든함을 의심받는 그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안 놀아줘요. 자, 마지막 문단 봅시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헌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 근데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이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네,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네요. 규범이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근데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에 따른다. 가입 국가는 아까 28개국이라고 했는데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이걸 따르고 있대요. 알아서.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라 한다. 자, 말랑말랑한 법의 정의 봅시다. 소프트로 오니까 SL로 쓸게요. 말랑말랑한 법. 이거는 형식적인 구속도 없어요. 즉 가입한 국가도 아니야. 근데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랑말랑한 법이야. 말랑말랑한 법 조건 괜찮죠? 가입 국가도 아니야. 근데 지켜. 신뢰 때문에. 자, 계속 읽을까요? 한 문장 남았네요. 두 문장 남았네. 이때 조약이나 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이라고 한다. 여기는 딱딱한 법이래요. 이 규범은. 강제로 지켜야 되니까. 바젤 기준도 나중에 딱딱한 법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즉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될지도 모른다 하고 끝납니다. 어디로 오시냐? 9번 문제요. 9번 문제 보세요. 기억에 해당한 사례. 기억 말랑말랑한 법입니다. 말랑말랑한 법에 해당하는 거 빨리 골라보세요. 삼, 4번 고르시면 반성하세요. 그거 고르면 안 됩니다. 그 회원 국가가 아닌데도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지키고 앉아있네. 그게 바로 말랑말랑한 법이었어요. 자, 답 보이시나요?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바젤 회원이 없는 국가예요. 여기 이 국가는 은행 여기 아무도 가입 안 했는데 제도화에서 효력 발생하게 한다. 이게 바로 가입하지 않았어도 지키는 말랑말랑한 법입니다. 답 5번 해주시면 되고요. 자, 8번 풀러 갑시다. 8번 같이 풀어줄게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8번 볼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자.
가부랭이 어느 해 말에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가중자산 아래표와 같다. 가부랭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 자산을 보였으며, 자 여기 바젤2 협약 모형에 따라 발표했대요. 바젤2야, 바젤3 아니야. 이때 회사채에 반영된, 자 회사채는 바젤2면 20%에서 150% 매길 수 있는데 50% 매겼대요. 50%이다. 예, 그 외의 자본은 무시한다. 자 보세요. 표 보세요. 박스 보세요. 타이틀부터 봐. 항목 자기자본. 아 자기자본이야. 세 개 있죠. 기본자본, 보완자본, 단기우수인 채무. 오케이. 그 아래 박스 봐봐요. 항목 이건 뭐야? 위험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가중자산. 아 위험가중치 곱해 놓은 분모값 위험가중자산이래요. 물어볼게요. 님들아 이 국가 BIS 비율 규제 8%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계산해봐요. 바젤2야.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몇 프로? 오 잘했어요. 여러분들 설마 곱하기 때리고 있는 거 아니죠? 분모값 위험 가중치를 반영했으니까 위험 가중치 곱해 놓은 값입니다. 하여간 저거 다 그냥 분모값으로 넣으면 돼요. 국채, 회사채, 시장 위험에 따른 거. 다 더해보니 1000억이 분모값이네요. 자, 분자값은 바젤2니까 3개 다 넣으시면 됩니다. 얼마요? 110억이네요. 네, 몇 프로야? 11%네요. 만족시켰네요. 든든한 은행이군요. 이제 답을 골라보세요. 정답률이 왜 낮았을까? 경호야, 몇 번 골랐니? 손가락으로 해봐. 아, 얼른 해봐. 승민아, 몇 번 나오냐? 답 나왔어요? 혹시 이거 풀어봤었어요? 잘했어요. 혹시 풀어봤었어요, 미리?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푼 거예요? 아주 잘하시는 분이군요. 찬중아, 포인트가 없는 찬중아, 몇 번 골랐니? 뻑주다 이놈아. 아니야 그거 3번이 계산하기 헷갈렸나요? 자 같이 봅시다. 자 1번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 볼까요? 님들아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50%를 20% 다시 계산해 봐야지. 뭐한 짓이야. 위험 가중치를 50% 곱한 게 아니라 20% 곱했으면 분모값은 더 낮아져 높아져. 분모값은 더 작아지지. 그렇지 않나요? 그럼 BS 비율은 더 높아지겠지. 2번도 맞는 얘기예요. 계산하는 게 아니야. 위험 가중치를 낮추면 분모값이 작아지니 이 값은 더 커지겠군. 그 얘기입니다. 자, 3번은 조금 계산할 필요가 있긴 했는데 자, 보세요. 국채 실제 규모가 회사채 실제 규모가 컸다면 자, 일단 물어봅시다. 회사채의 실제 원래 규모는 얼마였을까요? 50% 적용했는데 300억이래. 그럼 원래 얼마였던 거야? 600억이었던 거잖아. 자, 근데 만약에 국채가 실제 규모가 회사채보다 컸다면 야 그냥 넣어봐. 겁내 크게. 야 한 3천억 넣어봐. 국채는 회사채 600억보다 훨씬 큰 원래 3천억이었어요 라고 해보자고.
그럼 님들아 3천억을 만약에 300억이 됐다면 몇 프로 적용한 거야? 10% 적용한 거죠. 어때요? 위험 가중치는 회사채 50%보다 무조건 낮을 수밖에 없죠. 기초수학입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4번은 방금 설명했네요. 회사채 원래 규모 600억입니다. 바젤 1은 국채에다가 0%, 회사채에 대해 100% 때리기 때문에 50%가 300억이다. 그럼 100% 때리면 600억. 4번도 괜찮죠? 답 5번입니다. 보세요. 왜 5번인지. 바젤 3 때려보겠대요. 그러면 바젤 3면 뭐가 달라져? 이 단기 우수익 채무가 없어지죠. 1000억인 건 변함이 없어요. 분모값이. 얘들로 이 둘만으로 8%를 맞춰야 돼요. 근데 기본 자본은 보시다시피 50억이고요. 오 마이 갓. 50억이고 부한 자본은 지금 20억이야. 아이고 70억이라서 80억이 안 돼. 8%가 안 된다. 근데 달콤한 유혹을 하죠. 여기다가 10억을 더하면 어때요? 만족시키죠라고 하는 거죠. 안 됩니다. 바젤3의 두 번째 조건. 어디였지? 파란색이었구나. 네, 기본 자본이 6%가 돼야 돼요. 여기다가 10억이든 20억이든 아무리 더해봤자 기본 자본이 50억이기 때문에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6%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본 자본에다가 10억을 더 줘야 바젤3를 만족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오게 되네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7번 문제 오세요. 위로 오세요. BIS 비율에 대한 이해. 자, 원래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데 복습할 때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 선지 4번 보세요. 바젤2 협약에 따르면 자, 근데 아까 나오기로 약속한 거 있잖아. 지문에서 약속한 거 우리한테. 이따 낼게 한 거. 읽어볼까요?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위험 측정 방식이 있다. 자, 다시 칠판 보면서 한번 그 말 다시 떠올려봐요. 시장 위험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신용위험 모델이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 똑같이 은행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답 4번 골라주면 됩니다. 아까 내기로 지문에서 우리랑 약속했어요. 내주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은. 눈치챈 사람들은 땡큐 맞춰주시면 되고, 맞춘 사람은 46%네요. 멍청이지. 앞으로 오세요. 5번도 봅시다. 자, 5번엔 선지 1번이에요. 그냥 볼게. 이런 거는 그냥 볼게. 5번엔 선지 1번. 특정한 국제적 기준, BIS 비율 규제. 내용과 그 변화 양상, 바젤 1, 2, 3, 국제사회에 적용하는 규범성, 네, 강제성, 신뢰로 형성된 규범성, 그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지문입니다. 답 1번이 이 글의 주제예요. 6번 문제 봅시다. 윗글에서 할 수 없는 거. 이거 내야지, 법 내야지. 법 지문 실컷 설명했는데, 님들아, 제재로 형성되는 구속력, 신뢰로 형성되는 구속력, 선지 3번.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뭔 개소리야. 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10번의 답은 3번이래요. 이거는 어휘 문제 아니에요, 님들아. 이거 10번 문제 어휘 문제라고 착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글의 이해 문제입니다. 잠깐만 답 C만 볼래요? 어휘 문제 아닌 것만 보여줄게요. 어휘 문제인 척하고 있어요. C 밑줄 볼래요? 8쪽에 있어요. 심하면 아예 팔을 들이지 못할 수 있다. 뭐 하면? BIS 비율 규제를 못 맞추면 이 은행이 국제 금융시장에 참여도 못 해준대. 안 놀아준대. 잠깐만 선지 3번 이상한 말이 나와 있죠. 바질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뭔 소리야 갑자기. 다른 은행이랑 거래하지 못한다. 다른 국가랑 안 놀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답이었고요. 자, 이제 어디로 오시냐. 22쪽 오세요. 아니 사실 경제가 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특히 오늘 통화정책도 처음 했고 이래서 시간이 많이 소모됐는데 자, 대신 문학을 좀 소프트하게 준비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문학 3개 다 처리 가능합니다. 볼게요. 오늘 할 거는 희곡 특성입니다. 희곡. 우리 저번에 극문학에서 시나리오 조금 했었고요. 오늘은 희곡을 할 건데 희곡은 똑같아요. 뭐랑? 소설이랑 거의 똑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서사에 들어가거든. 사실상 무슨 말이냐, 인물 있나요? 인물? 소설에 있는 인물도 당연히 희곡에 있죠. 사건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배경 있나요? 당연히 있어요. 소설하고 똑같아요. 다만 소설하고 차이점을 말하자면 시나리오랑 똑같습니다. 서술자라는 존재가 따로 없어요. 인물의 대사와 연기로 이 작품이 풀어나가요. 아참, 희곡이
무대에서 상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연극, 뮤지컬 따위의 대본인 건 알고 계시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다 마쳤으니까. 그러면 희곡은 방금 말한 것처럼 무대 상연을 목표로 하는데 이 희곡에서 나올 건 좀 정해져 있고 오늘은 희곡에서 나오는 고난도 포인트를 보자고요. 어차피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 안 틀려요. 자, 희곡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정통극이 있고 서사극이라는 게 있고 서사극은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실험극. 많아요. 이런 복이 주어진 것만 해도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 4개 수능기 줄이 있어요. 희곡을 내면 희곡만 낼 수 있는 고난도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 두 개의 구분을 잘 냅니다. 잘 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문제에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정통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이 맞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시나리오랑 공유하는 개념이니까 시나리오에 있는 뭐 영화, 드라마 예시를 들어볼게요. 야, 요즘 핫한 드라마가 뭐냐? 내가 TV를 안 봐갖고. 그치, 우리 다들 공부해서 드라마, 요즘 핫한 드라마 뭐 없어요? 좀 최근에 마지막에 본 재밌는 드라마, 좀 유명한 드라마 뭐 있어요? 뭐 허준 뭐 이런 거 아니죠? 태조왕건. 누구인가? 뭐 피노키오? 아, 이거 한국 드라마야? 이름은 양키인데. 그래. 그 남주가 누구야? 이종석 알지? 나보다 형이야. 맞을걸? 이종석 씨 나보다 형님일걸? 여기 있다. 아이고 동갑이구나. 친구 반가워. 진짜야. 88년 8월 8일. 한 살 동생이네요. 89년생이야. 난 지디랑 동갑. 그래, 피노키오고. 여주는 누구 나와? 박신혜? 빵꾸똥꾸 걔 말하는 거야? 모르죠 이제. 박신혜 씨가 나오나 봐요. 이분도 내 또래겠지. 자, 뭐 둘이 뭐 사랑 그런 에피소드 있나요? 안 봐도 뻔하죠.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 쳐봅시다. 그 드라마 피노키오를 보고 있는데 이종석 씨랑 박신혜 씨가 둘이 이제 러브 스토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둘이 막 난 널 좋아한다고 뭐 이런 대사 적겠지 뭐. 그래서 서로 사랑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됐어. 그랬더니 이제 딱 이제 엔딩 컷이 나가면서 딱 음악이 흐르면서 다음 편 예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 장면에서 갑자기 이종석 씨가 연기를 하다가 카메라를 보더니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서 제가 연기해드릴게요. 하고 빠지면 재밌겠어? 재미없겠어? 아니 좀 웃기긴 하겠지. 근데 몰입이 될 것 같아요? 몰입이 안 되지. 이게 뭐야 하고서 갑자기 몰입 깨지지. 왜? 그 드라마 본 순간 이종석이 거기서 이종석 씨로 나오나요? 아니지. 다른 이름을 받지. 왜? 이종석이라고 못 느끼게 하려고. 즉 이 드라마 안에서 연기하는 그 캐릭터라고 사람들한테 믿게끔 하기 위해 이름도 이종석이라 쓰지 않아요. 평소 배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돈 받으면서 이종석 씨가 연기하고 있는 거 다 알지만 그 드라마 영화를 본 순간만큼은 진짜 그 극중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정통극의 목적은 바로 몰입이에요. 왜 몰입시키냐? 감동, 재미, 희로애락 이런 감동을 줘서 인간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즐거움은 단순히 깔깔깔 재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희로애락, 기쁘고 슬프고 막 빡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감정이 휘둘리는 게 바로 재미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시험에. 정통국은 생각보다 안 나와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몰입하지 않게 하려는 극이에요. 몰입하면 안 돼요. 왜요? 몰입하면 공감해버리고 감정을 움직이게 되는데 서사극 실험극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감정을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메시지 전달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극을 보면서 이 극이 지금 진짜 얘기가 아님을 계속 말해주고 지금 우리가 하는 연기가 너한테 무슨 메시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빨리 눈치를 채봐라는 걸 계속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입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의도인 거지? 이런 대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해줘야 돼요. 즉 몰입을 깨게 하는 장치를 계속 넣어주고 이거를 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를 한번 해볼까요?
희곡에서 낯설게 하기라는 용어로 불리는 게 바로 이 몰입을 깨는 장치입니다.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관객한테 말을 걸면 몰입시키는 거야, 몰입을 깨게 하는 거야? 이거 몰입을 깨게 하는 거야. 나 지금 연기 중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이런 장치들을 넣었습니다. 자, 요거 오늘은 많이 없어요. 세 개 중에 2개 정도가 문제 직접적으로 있고 하나는 아닌데, 자, 이거 엄청 많습니다. 우리 계속 볼 거니까 다음 기초에서 또 만나게 되는데 오늘 잘 기억해 두세요. 요 낯설게 하려고 하는 몰입을 깨게 하려는 장치가 어딘지 구분하라는 문제. 그거 한번 봐줘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중에 시나리오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희곡만 갖고 있는 독특한, 오직 희곡에서만 제약과 독특한 기법이 나타나는 게 바로 배경이에요. 소설은 서술자가 쓰면 돼요. 어느 날 밤 깊은 산골, 그냥 펜 하나 움직이면 배경을 딱 설정할 수 있어요. 아주 자유로워요. 시나리오, 영화, 솔직히 우주든 어디든 네 CG가 있는데, 혹은 미리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제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희곡은 배경 제약이 모든 문학 발레 중에 가장 강력하게 제약 구속이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못해요. 왜? 관객이 앉아있고 관객 눈앞에서 지금 어디 배경이에요 라고 얘기해줘야 되거든. 자, 소설처럼 갑자기 감독님 나와서 무대 위로 올라와서 자 지금부터 우주입니다잉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물의 대사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허접해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우주인가 봐. 아, 이거 너무 유치해서 못 봐줘요. 이거 어린이극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의 독특한 장치가 몇 개 필요한데, 자, 첫 번째. 희곡에서의 배경은 무대라는 말로 통칭되는 거 알고 계시죠? 무대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일단 조명이요. 조명을 통해 배경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스포트라이트라든지 이런 말들 좀 들어보셨죠? 뮤지컬이나 이 연극 보러 가신 분들이 좀 즐기신 분이 있다면, 혹은 몇 번 보신 분이 있다면 아실 텐데요. 불 끄면 보여요, 무대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 비춰준 데만 볼 수 있어요. 이 장치를 이용하면요, 서로 다른 공간의 이동을 조명 장치를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고요. 공간이 저한됐다? 물론 배경 소품도 있긴 하지만 이 조명을 통해서 공간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리고 이게 아주 희곡만에 나오는 독특한 기법이죠. 문제 안 낼 리가 없죠. 무조건 있고요. 두 번째, 무대 밖의 사건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앞에는 안 일어났지만 저기 딴 데서 일어났었어요. 이런 무대 밖에서 일어난 사건들, 장치를 암시하는 것들을 넣어줘요. 이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인물의 대사로 처리됩니다. 아니, 아까 걔가 뭐 했다던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눈앞에서는 연기하지 않았지만 있었어요. 그런 장치가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건지, 이거 구분하는 문제도 당연히 잘 나옵니다. 오늘 요걸 이제 집중해서 읽어보는데, 22쪽. 자, 요거는 제가 읽을 필요가 없죠. 풀어보시는데요. 2문제짜리입니다. 2014년 9평이고요. 벌써 10년이 된 문제네요. 나도 늙었다. 2문제입니다. 시간 3분 30초. 출발.
나 답 알려준 줄 알고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이럴 줄 알았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소채 씨가 답 잘못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야, 마지막 거 뭐 골랐어, 승우야? 잘했어요. 너무 알려줬나? 육준성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40초 남았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있는데? 아니야. 처음에 이거 하지 않았어? 아니야. 야, 어디를 알려주냐? 에잉, 에잉. 무대 배경. 뭐 고른 거야? 잘했어. 그거 맞아요. 약간 희곡은 낼 게 좀 정해져 있어. 소설도 내야 되고 희곡도 내야 되잖아. 그러면 소설과 다른 희곡만의 문제 포인트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야. 배경이 중요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얼른 합시다. 나 배고파. 나 밥 먹을래. 나도 끝나고 빨리 가야 돼. 시간 다 됐다. 저 아내 학원 가야 됩니다. 거기 수업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일을 하면 우리 수병이가 돈을 주는데 거기는 돈을 안 줘요. 착취해요. 아내 학원은 내가 강사 등록도 안 되어 있어요. 저 유령 선생이에요. 급여도 없이 무임금으로. 청소도 해야 돼요. 프린터도 고쳐야 돼요. A4도 시켜야 돼요. 보수는 없어요.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쉽지 않았나요? 여기 나와 있는 상징적 의미,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했냐는 건데 답은 5번 해주시면 됐었습니다. 철새 풀어준다? 무슨 자율성 회복이에요? 또 다른 구속이라는 뜻이죠. 이 정도는 볼 수 있죠, 아무리. 중요한 건 이제 23번 문제입니다. 해설자 설명을 하는데요. 재미난 얘기가 있죠. 보기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극중 상황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준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까요? 관객한테 말을 걸어버리니까 맞다 이거 연기였지 라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5번 같은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잠깐 5번 선지 먼저 볼래요? 작년 관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여기요. 극중 상황에 몰입하도록 인도한다. 아니요. 극중 상황 몰입을 깨트리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몰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답은 뭔가요? 4번입니다. 님들아. 분리된 공간에 위치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긴. 소명으로 알려준다. 보세요. 왼쪽 보시면요. 아랫부분에 굵은 글씨로 플랫폼 방불이 서서히 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플랫폼 방불이 참. 장면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2문단 마지막 줄 봐봐요. 님들 2문단 마지막 줄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여기 있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아이고 플랫폼에 장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봤죠? 장녀가 제 말이 맞았지요 한 다음에 플랫폼 방불이 꺼져요. 즉 장녀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와 교수가 대사를 이어가요.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불이 꺼졌으면 이제 그 공간이 아니야. 즉 처와 교수의 공간으로 전환시켜준 겁니다. 조명을 이용해서. 네, 분리된 공간이라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만약에 같은 공간이 있었잖아요. 장녀와 처와 교수가 같은 공간이 있었으면 장녀가 있던 곳에 플랫폼에 불이 꺼지면 처와 교수도 존재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줘야 돼요. 근데 대사를 하고 있고 연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는 빛을 쏘고 있다. 공간이 분리됐다.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페이지 16쪽입니다. 2012년 수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봐봐, 다 할 수 있잖아. 원리는 똑같습니다. 배경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다. 더 얘기 안 하고 풀고 얘기하자. 잘 푸네 보니까. 자, 세 문제입니다. 5분 30초 괜찮을까요? 출발.
네. 그럼요. 자, 50초 남았습니다. 같이 봅시다. 이 문제의 오답률은 제일 높은 건 사실 16번 첫 번째 문제네요. 이게 50%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풀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16번부터 봅시다. 등장부에도 이해로. 이거 너무 양아치 같은 문제인 게. 네, 양아치 한 말 취소.
점점점에 담긴 대사의 의미를 찾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님들아, 아까 대사 중에 그 16쪽에 A 묶음 바로 위에 윤첨지의 대사 아닌 대사가 있는데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이때 심리를 맞추라는 거예요. 대사도 없어. 아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에 따른 정보,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이 윤첨지라는 인물에게 하는 말과 태도, 이걸 통해 유추해줘야 됩니다. 이거 문제 조금, 이거 좀 그랬어요. 자, 일단 답은 3번입니다. 윤첨지가 공감하고 있어요. 왜요? 자, 지금 굉장히 격한 말이 나오는데, 노부가 어떻게 말해요? 바로, 윤첨지 바로 윗대사 보니까, 난 이런 거밖에 없었어. 나 이런 거는 윤첨지 하면서 얘기하는데 윤첨지가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이게 뭐 상대의 말에 거부하는 건가? 따지는 건가? 아니죠. 수용 받아들이는 거죠. 이 정도면 공감이라는 심리는 나쁘지 않다. 예, 인물 대사에서 심리 추론하는 문제가 기본으로 나오는 건데 하다못해 점점점을 내버리네요. 네, 거기서 우리는 공감이라는 키워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왜 아닌지 오답률이 골고루 이제 나머지가 나왔는데요. 1번 고르시면 안 됩니다. 왜요? 둘이 형제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복조가 지금 시체로 왔죠. 근데 이 복조의 엄마가 누구야? 처인 건 나오죠. 자기 아들인 건 딱 티 나죠. 근데 분엄이와 복실이 처한테 뭐라고 해요? 어머니라고 말하잖아요. 예, 끝났죠? 둘은 예,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같은 학렬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1번 X고요. 2번 뭐 차분하게 웃기고 있네. 뭘 차분하게 울고 있는데. 예, 답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일단 답은 2번이에요. 네, 상반된 니은의 정보? 아니요. 기억에 복조가 지금 시체가 온 거와 니은에 범바이팀에 껴있었다라는 얘기는 전혀 상반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연결되어 있는 일치하는 정보입니다. 상반된 정보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자, 선지 3, 4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선지 3번. 디귿은 무대 밖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맞아요. 사운드만 들리게 해서 바깥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대 위에서 일어난 연기가 아니에요. 무대 밖에서 그냥 소리만 내는 거야. 물론 무대 밖에서 이 처라는 배우분이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리얼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렇게 주머니에 손 놓고 이제 쉬면서 사탕 먹으면서 하하하하 막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소리만으로도 무대 밖의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 4번도 볼게요. 리을은 이거는 인물의 대사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가 통곡을 하시다가 막 웃으시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 즉 무대 밖에서 아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디귿하고 연관돼요. 웃는다는 키워드가 똑같으니까. 아까 웃음소리로 표현했던 그 사건을 설명하기도 하구나. 떠올리게 하기도 하구나. 라는 말은 역시 틀리지 않는 거죠. 자, 답 2번 고르고 3, 4번은 맞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 괭이에 대한 해석. 이거 안 어렵습니다. 네. 대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지금 무슨 심정인지 이 괭이 때문에 얘기하고 있죠. 4번 골라주시면 돼요. 예, 억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통해 처가 회피하고자 했던 현재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는 거죠. 자, 됐죠. 뒤에 출첵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답 정확히 써져 있으니까 소채점 보시고 채점 해보시고요. 자, 잠깐만. 다음 주는 일요일날 수업이 있고 A반 토요일날 그냥 그 시간 그대로 할게요. 혹시 일요일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2월 동안은 토요일 똑같은 시간 4시에도 수업이 진행되니 똑같은 수업이 진행되니 일요일날 스케줄이 조금 혹시 뭔가 일이 생기신 분이면 토요일날 4시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안내. 지금 A반과 정규반 이제 정시반 같이 또 수업하게 됐는데 과제 오늘 거 잘 해오세요. 그래서 과제 잘 해오셔서 채점까지 하고 오답 정리까지 해서 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원 드릴 테고요. 단톡방에 다시 같이 이제 별도의 단톡방 하나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자, 저기 정시반 친구들 혹시 일요일날 수업 7시에 끝나고 뒤에 스케줄 없죠? 모의고사도 보고 갑시다. 헐? 여기 전체 등수 매겨보자고요. 오케이. 끄덕끄덕. 저기 콩고에서는 이게 긍정의 의미래. 그래. 그렇게 가자. 그래서 볼 수 있으면 봐. 강제는 아니에요. 아까 자꾸 강제냐고 뭐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학원 자체가 강제가 아닙니다. 여기 님들이 선택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모의고사 있으니까 하시고요. 어휘 외워오세요. 어휘 다 맞으면 오자마 늦게 오면 못 봐. 3시간에 와. 늦던지 말던지.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참, 책 내신 분들 이거 가져가세요. 그거 제출하세요. 다 했어요, 과제? 네. 학교에서 사라고 할 거야. 어차피 미리 사. 학교에서 교재로 쓸 거야.